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게 이게 지금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 잘못한 게 아니라 저희 아무도 몰랐잖아요, 지금. 뭐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으니까 우리끼리 웃고 이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라도 기분 나쁘셨다면 제가 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른다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금요일 저녁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이어서 2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요즘 중국이 정말 많은 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박수연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머리 하셨네요. 어떻게 하셨죠? 예리하신데요. 굉장히 예리합니다. 네. 좀 자르시고 거기다 이제 펌도 좀 하시고 네. 앞머리도 하셨죠. 네, 제가 다음 주에 네. 중국 출장을 갈 예정이라 또 오랜만에 중국에 있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단장을 좀 했습니다. 이 스타일이 좀 중국에서 먹히는 스타일이에요? 글쎄요, 제가 좀 먹혀왔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단정하게 이왕이면 이쁘면 좋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언제 출발하세요, 그러면?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옵니다. 다음 주. 그럼 그 다음번에 나오셔서는 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드릴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2주 후의 이야기까지 좀 기다리면서 자, 오늘은 그 경제 지표만 보면 중국이 지금 뭐 회복될 기미가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어떤 상태예요? 제가 그래서 차트를 2개 보여드릴 건데 중국이 지금 경기 회복이 되게 느린 근본적인 이유는 아시겠지만 봉쇄를 너무 장기간 하다 보니까 이게 누적되어 있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들이 조금 더디게 회복을 나타나게끔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더딘 회복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는 첫 번째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그러니까 회복이 굉장히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제조업 PMI도 중국에서는 2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계국이라고 해서 요 파란색이 있고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차이신 이렇게 2개가 나오는데 2개의 차이는 통계국은 주로 내수 기업이면서 굴뚝산업, 국유 기업들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국 안에 이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여준다고 하면 빨간색 선인 이 차이신은 주로 민간 기업이면서 수출 기업들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요에 따라서 중국 안의 상황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요렇게 좀 유추할 수가 있는 건데 요게 이렇게 괴리가 좀 벌어져서 최근에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간 수출 기업들은 그래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은데 국영 내수 기업들은 썩 안 좋은 상태. 그러니까 이게 한 방향으로 좀 방향성을 위로 보이는 거를 나타내야 이게 오프셋 되지 않겠죠. 상쇄되지 않겠죠. 한 방향으로 보여줘야 경기가 그래도 리오프닝 효과를 뭔가 이렇게 잘 드러낼 수 있는데 지금은 좀 그러지 않은 상태다라는 게 첫 번째 차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이거 제가 계속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차트여서 중국의 실업률이 사실 굉장히 뭐랄까 처음 있는 상태로 많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기준으로 실업률은 계속 떨어지는데 청년층들, 소비의 주축인 이쪽은 계속해서 빨간색 선, 이 고용이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 전국 기준의 실업률은 그러니까 비청년층 분들은 앞에 수출 기업을 나타내는 그 차이신에서도 연결되는 건데 주로 비청년층은 이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제조업에 종사하신다. 왜냐하면 생산 라인에 서서 이렇게 조립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 청년층은 주로 대졸자 분들인데 이분들은 생산 라인에서 일하기보다는 조금 화이트 칼라가 많죠. 사무직 분들 그리고 서비스업 분들이 좀 많은데 이런 쪽은 서비스업 경기가 사실상 좋아져 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더디게 말씀드린 이렇게 불균형하고 양극화된 현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경기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점수를 한 100점 기준으로 봤을 때 경기가 굉장히 나빠 보이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중간 지점에서 하나는 이렇게 상쇄되는 거니까 이게 60점 위를 뚫고 계속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물가가 나왔는데
물가가 이제 소비자 물가 CPI는 0.2%. 네, 나왔습니다. 무슨 네, 굉장히 네. 생소한 숫자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랑 미국 이런 데를 빗대서 네. 보면. 그리고 PPI는 마이너스 4.6%. 생산자 물가.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나라는 정도의 안 좋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균형한 네. 회복이 이러한 좀 부진한 숫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다음 차트 보시면은 네. 중국 소비자 물가 안에서도 이 재화 물건들의 물가, 그다음에 네. 서비스 물가를 보면은 그래도 리오프닝하고 서비스업 물가는 조금은 올라가는 궤적이긴 한데 이것도 기울기가 그렇게 가파르진 못하고요. 네. 재화 쪽의 물가는 쭉 떨어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계속 이 불균형한 소비가 불균형한 회복이 네.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뭔가 일관성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게 좀 시장이 많이 걱정하는 포인트고 그래서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네. 그 뭐 부양책 비스무리한 자꾸 이런 말을 쓰게 되네. 비슷한 그 부양책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금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놔 봐야 받는 돈도 별로 없고 이자도 없고 하니까 오히려 그 돈을 좀 쓰지 않겠느냐 내지는 이제 대출을 더 받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일 텐데 이런 부양책은 거의 소용없다는 말씀을 훨씬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어떤 상징성이 있는 그냥 정책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정부의 의도가 민간의 옆구리를 쿡쿡 찌른다고 해서 네.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강한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중국은 워낙 누적되어 있는 네. 사실 이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한 정책은 사실상 뭐 눈에 명확히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부채 부담이 있고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네.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가 다시 좀 네네.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제때에 맞춰서 만기에 채권 만기에 상환을 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지나면 근데 또 갚더라. 네,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서 네네. 하늘에서 갑자기 솟았는지 네.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다른 생각지도 못하는 구멍에서 지방 정부가 정말 재정 여력이 없구나 네. 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중국이 20년 만에 네. 대학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올리겠다고요? 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중국은 이 대학교의 75% 정도가 공립 대학이에요. 아, 네. 네, 사립 대학교 지방 중에 정부의 주요 세수 가운데 하나가 등록금이겠네요. 세수도 포함이 되고 사실 이 재정 관련돼서 지방 그 국유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공립 대학들 네네네. 지방이 같이 운영하는 이쪽에 재정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 네, 그걸로는 등록금으로 100% 이것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이걸 서포트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등록금을 20년 만에 올리기 시작했고 인상폭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얼마나? 사천성 같은 경우에는 30%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30%요? 네. 우리 만약에 500만 원 냈으면 650만 원으로 뭐 그렇게. 그렇죠. 사실 인상폭이 이렇게 가파르게 나타나는 게 없었고 사실 올리는 것도 20년 만인데 역대 그냥 굉장히 높은 수치로 지금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게 그 대학교 등록금도 네. 물가랑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학교가 물론 뭐 지방 정부의 공립 대학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그 등록금을 못 올려서 우리가 그 학생들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합니다라는 명분이 있어야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 올리는 게 인정이 될 텐데 지금 0.2%가 물가인데 등록금을 30% 올린다. 아, 진짜 뭔가 급해 보인다. 급해 보이고, 그러니까 재정이 그만큼 부족하고, 그리고 사실 그 서비스업은 아까 물가도 보여드렸지만 네네. 야금야금 올라가기는 했어요. 재화 소비가 워낙 좀 많이 빠지고 물가가 빠지다 보니까 네. 토탈 어마운트로는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보이지만 결국은 이제 교육업도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부가 규제하면서 실제로 이쪽에 유입되는 인력들이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코로나 때 누적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정부의 규제 그리고 실제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지만 지방 재정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좀 나타내고 있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 지방 정부가 실제로 부채 부담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포인트인 거고 그래서 이 교육부의 예산이 지난해 대비해서 4% 줄어들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일입니다. 교육 쪽에 예산을 줄이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중국도 교육을 상당히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 비용을 사실 잘 줄이지도 않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줄였다? 정말 살림살이가 지금 타이트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표 안 좋게 나올 때마다 우리는 좀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부양책이 생기겠지. 안 좋으니까 부양책 나오겠지. 근데 이 부채 부담이 높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 예산까지 줄일 정도로 살림살이가 타이트하다는 거는 부양책이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이게 좀 중국 말씀드릴 때 네네. 최근에 화끈한 것들을 말씀을 못 드려서 저도 스스로 많이 답답한데 네. 저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냐면 밑을 좀 맞춰주는 그러니까 밑으로 너무 빠지지 않을 정도로 하방을 좀 받쳐주는 정도의 정책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걸 위로 강하게 튀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쓰기 위해서 뭐 재정을 막 끌어쓴다든지 네네.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여력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앞에 이제 지금 방송하기 전에 잠깐 스몰톡으로 말씀 나눴지만 중국이 또 소비 경기가 나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뭐 나이키도 뭐 중국의 소비가 늘어난다라고 말씀 주셨고 스타벅스도 중국 매장을 공격적으로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실제로 앞으로의 그 그림이 우리 예상보다 좀 천천히 올라가는 거지 이게 뭐 하얀 곡선으로 내리꽂는 건 아니어서 사실 대대적으로 또 경기 부양책을 쓸 필요성도 낮고 그다음에 지금은 사실 뭐랄까 위로 막 강하게 튀게 할 만한 돈도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서 재정보다는 여전히 통화 정책을 조금은 활용할 것 같은데 통화 정책도 다음 차트 보시면은 4번 차트인데 보시면은 금리랑 지준율도 중국이 야금야금 계속 내리긴 했습니다. 검은색 선이 지준율이고 그러니까 전체 예금 대비해서 얼만큼을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건지의 비율인 건데 이것도 계속해서 내려왔고 중국의 기준금리인 LPR 금리도 내려오긴 했습니다. 저거 뭐 대출 금리 같은 거죠? 중국의 대출 금리입니다. 그래서 저거 내리면은 이제 LPR 내리면 이제 돈이 시장에 더 많이 풀리니까 이게 통화 완화로 보이는. 그래서 이걸 내려오긴 해서 뭐 여력이 얼만큼 있는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고 또 지금은 환율 이슈가 워낙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릴 수는 있지만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기준 중에 하나는 워낙 상황이 좀 안 좋고 뒤에 조금 더 부동산도 말씀드리겠지만 안 좋고 두 번째로는 환율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반기에 예를 들어 경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중국이 금리를 내리기 어렵겠죠. 근데 지금은 미국도 금리 인하가 나오는 만큼 소비 기반으로 조금 경기가 한풀 꺾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 대비 굉장히 안 좋을 거냐. 또 그건 아니라서 내부 상황을 좀 고려해서 금리랑 지준율 인하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지준율 인하는 좀 지금 시장 컨센서스긴 합니다. 한 차례 내릴 거라고 대부분 보기는 해요. 25bp. 언제쯤? 하반기로 대부분 보고 있고 7월에 중국이 정치국 회의라고 해서 분기 기조를 잡는 회의가 있는데 그때 언지를 하고 7월에서 8월 사이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로 지준율 인하를 안 하면 시장이 오히려 실망할 수 있는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는 지금 뭐 컨센서스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좀 시장이랑 다르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고 저는 이제 인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플랫폼 기업들의 이 고용 창출이 상당히 중요한데 청년층을 결국 그쪽에서 많이 고용을 흡수해주는 상황이어서
그러려면은 플랫폼 기업들한테 그냥 막무가내로 고용 늘려라라고 얘기하는 좀 어렵죠. 네네. 그러니까 이들의 자금 조달을 좀 원활하게 해서 고용도 결국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들이 투자를 하는 환경을 조금 더 용이하게끔 그러니까 자금 조달하는 이 금리 자체를 내려주는 자산 가격을 이러한 것들을 저는 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환율 효과는 뭐 그렇다고 치고 네. 하반기에 그러면 생각보다 또 물가가 위로 올라버리면 금리 못 올리는 거 아니냐. 뭐 소비가 더디긴 하지만 뭐 서비스업 같은 게 조금씩 올라오긴 하니까. 네. 그런데 지금 돈육 중국은 물가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직도 그래요? 네, 아직도 그래요. 저 옛날에 비중이 아직 제일 크기 때문에. 기억나는 게 그 돼지 부족하다고 그 슈퍼돼지 만든다고 기억나세요? 네, 모돈 막 엄청 몇 확보하고. 킬로그램이었죠? 한 마리에 200kg인가? 아무튼 그 슈퍼돼지 만든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그런데 지금 돈육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돈육 가격이 사실은 지난해 8월부터 계속 떨어지긴 했습니다. 네네. 추세적으로 떨어지기는 했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돈육 가격을 막 크게 걱정할 레벨은 아닌 것 네네.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중요한 게 원유잖아요. 네. 근데 원유도 지금 중국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는 루트가 두 개가 생겼죠. 러시아랑 사우디.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가 조금 오히려 가능성이 낮아진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이 금리 인하는 좀 한 차례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그 지급준비율 인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리 대출 둘 다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둘 다 할 것 같다. 네, 지급준비율은 사실 자산 가격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어서 네네. 그냥 돈만 좀 시장에 더 푸는 효과인 거라 이거는 뭐 물가나 네. 사실 크게 미국 쪽의 상황을 고려는 안 해도 되는데 금리 인하는 그쵸. 조금 복합적인 요소가 들어가기 그쵸. 때문에 제가 요거 물가랑 미국 쪽 상황까지 같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제가 딱 드리면 네. 질문을 주시는 게 너무나 쉬운 카드가 있는데 네. 왜 이렇게 지지고 볶고 복잡한 길을 가려고 하느냐. 쉬운 카드가 있어요? 부동산을 풀면 부동산. 그쵸. 네. 중국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죠. 그렇죠. 일단은 지방정부 재정에서 60% 이상이 토지를 매각해서 얻기 네네. 때문에 빌려줘서. 네.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 네네.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교육 복지 비용 이런 것도 너무 원활하게 지출할 수 있고 네. 중국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인프라 투자도 크게 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가계 자산에서 80% 정도가 주택이기 때문에 네네. 소비도 진작할 수 있고 너무 좋잖아요. 부동산을 왜 도대체 건드릴 생각을 안 하느냐. 네. 실제로 최근에 부동산을 부양할 거라는 이런 루머들이 좀 돌고 있긴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중국의 가전이나 가구 이런 뭐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긴 했었는데 네. 어려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음 차트 보시면 되는데 중국의 인구 절벽이 심각하다는 건 다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이 신규 주택이 분양됐을 때 네. 이거를 사줄 수 있는 수요층이 결국은 지금 보시는 25세부터 44세 네네. 요 연령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인구 비중이 너무나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퍼센트가 지금이 거의 29%? 29%. 네, 비중이 전체 비중에서 원래 한 34%는 넘었었는데. 네. 요거랑 좀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는 게 다음 차트인데 보시면 파란색 선이 신규 착공, 그러니까 부동산을 새로 짓는 거의 YOY 증가율이고 빨간색 선이 준공, 그러니까 네. 이미 짓고 있는 거를 얼만큼 지금 완공하고 있는 건지를 그린 건데요. 보시면 착공이 크게 늘어났던 시즌이 언제가 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네, 이때 왜 늘렸냐면 인프라 투자도 좀 비슷한데요. 워낙 글로벌 수요가 안 좋으니까 중국 나 홀로 뭔가 경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부동산 착공 이런 걸 엄청 늘렸던 겁니다. 그래야 인위적으로 그렇죠. 경기가 일자리도 사니까. 만들어주고 이렇게 됐던 건데 문제는 이때는 이게 워킹했던 이유가 네. 다 아까 전에 차트 다시 보여지면 이때만 해도 이 젊은 층 네. 비중이 꽤 높았던 거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받아줄 수 있는 수요층이 좀 있다. 인구 보너스에 대한 그래도 기대감들이 살아있던 시절인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때 레벨로 무지막지하게 늘리게 되면 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위험하다라고 평가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중국의 유령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런 네네.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게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부동산
거품이 그러니까 가격이 진짜 많이 올라서 거품이 아니라 네, 물량 자체가 물량 많아서. 자체가 그냥 거품이 돼버리는 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장기적으로 중국은 안 보셔도 되죠. 이건 너무나 큰 리스크입니다. 아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부동산을 좀 건드리지 않아서 네. 어찌 보면 좀 뜨뜻미지근하고 중국 뭐 부양책 내놓을 게 없나 보네. 좀 이렇게 한켠에 이렇게 숨겨두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장기적인 시야로는 중국을 좀 그래도 안전하게 이끄는 정책 방향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지금 당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내놓기는 좀 힘들다. 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봤을 때는 뭐였었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돈을 많이 모아놨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날 즈음이 되니까 통제 불가능으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쓴 거잖아요. 네. 중국도 사실 지금 돈을 많이 모아놨잖아요. 그 지금 이렇게 좀 서서히 그러니까 경기를 서서히 계속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확 못 쓰고 조금씩 더 쓰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질문이 너무 바보 같은가요? 지금은 사실상 중국 내부적으로 3년이라는 이 봉쇄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 국민들도 이제 인민들도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어떻게 휙휙 바뀔지 모르니까 네. 섣불리 내가 주머니 사정이 조금씩 좋아진다고 해도 지출로 확 늘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소비를 억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중국을 바라보는 최근에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얼만큼 중국 정부가 잘 조절하는지가 앞으로 중국 10년을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은 독재 정권으로 넘어온 건 맞잖아요. 네네. 시진핑이 3기 그쵸. 지도부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네. 상당히 좀 많이 과거 대비해서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부 국민마저 이런 네. 거에 대한 좀 불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단기적으로 갑자기 바뀌긴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봉쇄도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런 신뢰가 좀 두터워질 것 같고 이거를 완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부동산을 대대적으로 풀어주면 좋은데 네.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굉장히 안 좋은 길로 가는 거라 어렵다. 그렇지만 일부 지역별로 지금 부동산 구매 제한 같은 거 조금씩 뭐 2주택이었던 거를 1주택을 풀어주고 이런 거는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옛날과 같은 붐을 만들어내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그런 정책이 나오면 중국은 위험하다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부양책이랍시고 정말 획기적이다 싶으면 이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는 거네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시기를 좀 놓고 봤을 때 아까 하반기 그 정치국 회의, 네. 정치국 회의 이후에 뭐 금리, 그러니까 지준율 인하라든지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는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그럼 그에 따른 시장이 좀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는 언제 정도로 예상하세요? 그래서 정치국 회의가 7월이고 네. 7월, 8월에 중요한 이벤트가 말씀드린 중국의 이 청년층이 공채 시즌. 네. 중국이 9월이 이제 첫 학기이기 때문에 7월 달에 졸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7, 8월 때 공채가 이제 시작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들한테 정부가 시그널을 줘야죠. 네네. 우리가 정책적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게끔 환경을 좋게 만들어 줄 거야. 네. 그래서 정치국 회의 때 한번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7월에서 8월 사이 늦어도 8월에는 지준율이나 금리 인하를 먼저 지준율을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쯤이 이제는 소비 관련돼서 그래도 더디지만 올라오는 요 사이클상 조금 더 명확하게 올라가는 궤적의 상승 궤적이 나타나는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름에는 쇼핑 좀 해야죠. 그렇죠. 여름에는 진짜 쇼핑. 여름 휴가도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참. 근데 마음은 이해가 되네요. 왜 그러는지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 지금 인구도 문제인데 부동산 괜히 지금 확 풀어줬다가 살 사람 없어서 거품이 아닌데 거품이 터지게 되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거기다 뭐 부채 부담도 높고 네. 높은 상태에서 갑자기 뭐 재정 확 풀어갖고 할 수도 없고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좀 회복돼 줘야 우리가 좋아지니까 답답한 거죠. 좀 아쉽기는 합니다. 외교 관계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이게 계속해서 미중 갈등보다도 네. 한중 갈등이 이 텐션이 더 높아지고 네.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는 이쪽 질문을 좀 더 많이 받기는 해요. 네. 그리고 마침 어제 오늘 또 이 그 주한 중국 대사분의 발언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 차관 쪽에서도 이제 발언하신 거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조금 더 한중 관계가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이 지금 좀 더 급한 상황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발빠르게 반도체 제재를 하고 있고 중국은 동수서산 같이 네네. 데이터 센터를 엄청 많이 확장하는 이러한 신형 인프라를 주도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근데 자꾸 반도체를 미국이 네. 끊어버리는 거죠. 근데 반도체. 여기서 네. 좀 기댈 수 있는 구석이 한국 말고는 뚜렷이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는 좀 부자연스럽고 네. 강경한 이런 발언들이 중국에서 나올 때마다 네. 오히려 급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대만 이슈를 좀 우리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 돌아서서 유화 정책을 펼치기가 조금 어렵죠. 한국을 대상으로. 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반대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겁을 주는 거죠. 강경하게 말을 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좀 상식선을 벗어나는. 왜냐하면 이 타국에 있는 그 대사가 대표로 이제 들어온 네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나라에 있는 어떤 국정에 대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간섭에 비슷한 뉘앙스의 말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이런 것들이 좀 부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건 오히려 한국에게 좀 원하는 바가 있고 대화를 좀 해보자. 이런 물꼬를 트고자 하는 시도가 아닌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뭐 나이키 얘기도 말씀드렸고 뭐 얘기 드렸지만 뭐 테슬라, 엔비디아, 뭐 스타벅스 CEO들이 줄줄이 이어서 중국에 갔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국가 간에 어떤 정부 간의 다툼은 있어도 실제 민간 간에서 이 필요한 중국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필요한 것들을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뭐랄까 사실상 중국과 완전히 한 몸으로 가긴 힘들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무도 안 갔죠. 누가 갔었나요? 사실 안 가지는 않았죠. 네, 제가 그 회의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삼성전자도 가긴 맞아요, 갔었습니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렇죠. 가서 좀 일찍 갔었죠. 대담하고 미국보다 좀 더 전에 갔죠. 네네, 전에 갔죠. 가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중국이랑 한 몸이랑 가긴 힘들다 말씀드린 이유가 단계적인 탈출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의 이 대중국 압박이 장기적으로 없어지기는 어려울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탈출 전략을 짜야 되지만 이게 갑자기 급속도로 이렇게 전개가 되게 되면 너무나 큰 손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그 단계의 관점에서 지금은 중국이 당장 아쉽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좀 현명하게 이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걸 얻어내는 방향으로 지금은 좀 전개해봐도 좋지 않을까. 미국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정적 공격을 하는 당사자도. 사실 그 국가 차원에서 뭔가 진짜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악수하자고 손 내밀기는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사실 기업인들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인들 보내서 본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거기서 이제 사업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오고 이러는 건데 그런 움직임으로 요즘에 다들 해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있지만 요거죠. 뒤로 이렇게 악수. 앞에서도 좀 못하게 뒤로 악수. 이런 움직임으로 말씀하시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런 운용의 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저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네. 이번에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중국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뭘 가장 중점적으로 물어보고 오실 예정인가요? 뭘 확인하고 오실 거예요? 일단은 중국 내부적으로 바라보는 중국의 리스크가 뭔지가 좀 궁금하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게 좀 민감한 거라 말씀을 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내년 1월에 대만 총통 선거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벤트인 것 같아서 네. 중국 안에서 이거에 따른 어떤 기류를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네. 정확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 거 물어보려고 하고 마침 준비한 차트가 있으니까 하나 보여드리면 그러시죠? 네. 다음 차트 보시면은 제가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민주진보당 그러니까 라이칭더라고 하는 이 파란색 선 이게 대만 총통 선거
후보 지지율인데 네. 파란색 선이 지금 차잉원이랑 같은 한 몸인 그러니까 대중 강경파라고 보시면 되고 국민당 그러니까 허우 여우호이라고 하는 이 분이 지금은 어찌 보면은 그 중국과 잘 지내보려고 하는 네네. 친중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앞으로 이 중국이 대만을 바라보는 네네. 미국도 대만을 바라보는 이 판세가 많이 바뀔 수 있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이든도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너무 친중파로 이 지지율이 기울게 되면 좀 액션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만에 대한 어떤 독립 지지를 굉장히 좀 강경하게 표출한다든지. 왜냐하면 미국 안에서는 이 초당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은 다들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본인의 정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네. 이런 것들은 제가 중국 안에서 보는 리스크 중에 하나 또 물어보려고 하는 게 홍콩 증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홍콩이 중국의 일부로 사실상 편입되고 나서 홍콩을 좀 의도적으로 압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 홍콩장이 연초 대비 본토 대비해서 월등히 안 좋아요. 네. 중국 본토도 딱히 좋다고 보기 어려운데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케어하지 않는 배경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대만 이슈가 또 연결되는 건 대만 같은 이슈가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부딪히고 또 뭐 대만 해협에서 군사 대립 이런 게 나오면 외국인들은 일단 중국 주식은 팔고 옵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 주식 비중이 높은 게 또 홍콩이죠. 홍콩은 절대 다수가 외국인들, 유럽계, 미국계 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결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제가 생각하는 답도 있지만 저 그쪽 내부적으로 보는 답이랑 같이 연결해서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다녀오신다고 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네. 그리고 아주 좋은 이야기들 현지에서 듣는 이야기들 들고 저희부터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KB증권 박수현 팀장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두뇌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